청계천이요. 콘크리트로 만든 그 거대한 어항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 날조, 조작입니다. 2026년 2월 일본 도쿄에서 한 노학자가 서울시의 생태보건 발표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시가미 렌타로, 일본 생태학계에서 한때 전설로 불렸던 64세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도시 하천 복원을 연구해온 사람이었고, 특히 도심의 상위 포식 조류가 돌아와야 진짜 복원이라는 이론의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도쿄에서도 오사카에서도 삿포로에서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본 서울시 발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고층 빌딩과 지하철이 교차하는 도심 하천에서 멸종위기 맹금류 새올리기와 새매가 안정적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 고유종 쉬리와 버들치, 심지어 천연기념물 수달까지 복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일본 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공 하천에서 상위 포식자 복귀는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또 과장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축적된 시민 기록과 영상 자료, 그리고 현장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시가미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고 일본의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그의 45년 학자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서울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 최고의 학자가 결국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단정했습니다. 이건 생태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도쿄 정부 청사 11층 회의실이었죠. 겨울 끝자락에 탁한 햇빛이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은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사람들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들은 이미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있었고 커피잔에는 식은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또 누군가는 펜을 돌리다 멈췄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서울시가 배포한 생태보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하천 상공을 스치듯 날아가는 작은 맹금류의 그림자. 물가 돌틈 사이를 미끄러지듯 숨는 쉬리. 얕은 여울을 가르는 버들치대. 그리고 새벽 어스름 속 난간 아래를 번개처럼 가로지르는 새올리기 한 쌍. 화면 속 물은 너무 맑았고 하늘은 너무 푸르렀습니다.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 한복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나레이션은 담담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울 도심 수계에서 새올리기와 새매의 안정적 활동 흔적이 확인되었고 하위 먹이망 지표종인 쉬리와 버들치, 야간 포유류인 수달까지 복귀 조짐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닫고 다시 썼어요.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생태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노려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새올리기와 새매는 도심에 잠깐 스치듯 들어올 수는 있어도 먹이망과 정주 환경이 동시에 받쳐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쉬리와 버들치가 있다는 말도 과장일 가능성이 높고 수달까지 끼워 넣은 건 홍보적 욕심이죠. 이 정도면 보고서가 아니라 쇼에 가깝습니다. 제 말은 차갑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때 전설로 불리던 학자였으니까요. 도시 생태복원의 핵심은 상위 포식자의 복귀라고 주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조금 맑아졌다고 복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먹이사슬의 정점에 가까운 생물이 돌아와야 비로소 진짜 복원입니다. 그 신념을 30년 넘게 붙들어 왔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도쿄에서도 오사카에서도 삿포로에서도 그걸 끝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맑아졌고 산책로는 예뻐졌지만 생태계는 끝내보기 좋은 공공시설 수준을 넘지 못했죠.
특히 도쿄 외곽 하천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3년간의 연구비, 수십 명의 연구진, 언론의 기대. 저는 자신 있게 말했었어요. 3년 안에 맹금류가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죠. 그 뒤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게 됐어요. 제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 쿠로사와 진페이가 회의실 구석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위로가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그는 매우 공손한 태도로 입을 열었죠. 그래서 더더욱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생태학의 기준을 세운 분이요. 이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상처를 누르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제가 실패한 프로젝트들, 학계에서 당했던 조롱, 현장 감각 없는 이론가라는 멸칭. 그 모든 기억이 목 뒤에서부터 식은 기운처럼 기어 올라왔습니다. 쿠로사와는 조금 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만큼 도시 생태계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확인하시면 그게 곧 일본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들어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포럼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도시생태보건의 표준처럼 인정받는 건 너무 이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쿠로사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는 걸 막아달라는 거였죠. 저는 서울을 압니다. 아니, 정확히는 45년 전의 서울을 알죠. 젊은 시절 교환학생으로 머물렀던 때 청계천은 생태 하천이 아니라 검은 상처였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더 역하게 보이던 물, 시멘트 틈새에 붙어있던 기름때, 가까이 가기만 해도 코를 찌르던 악취. 물고기는커녕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던 죽은 수로. 저는 그 죽은 물길을 분명히 기억해요. 그때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었죠. 이 도시의 물은 이미 끝났다. 그런 도시에서 그것도 고층 빌딩과 지하철과 자동차, 소음 사이에서 새올리기와 새매가 먹이 활동을 한다는 발표. 이건 제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붙든 생태 원리 자체를 뒤집는 주장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즈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쿠로사와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일본의 권위자가 한국의 과장 보고를 무너뜨리는 장면.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는 장면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본이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서울행은 누군가의 거짓을 밝히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냉소가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을.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고 멀리 보이는 스미다강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깨끗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물. 제가 평생 만들어온 것이 바로 저런 하천이었죠. 손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새올리기와 새매가 정말 도심에서 활동하는지 아니면 그저 홍보용 영상 몇 컷에 불과한지. 만약 후자라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겁니다. 한국의 발표는 과장이라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64세. 회색빛 머리, 금속태 안경, 굳은 인매. 언제부터인가 저는 놀라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작은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일을 저들이 해냈다면, 그럼 지난 20년간 제가 붙들고 있던 실패는 뭐였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상위 포식 조류가 정주한다는 건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항행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쿄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정돈되고 깨끗하고 질서 잡힌 도시.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도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역시 불가능했다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불편했습니다. 공항의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차갑고 맑았어요. 바람은 여전히 초봄답게 차가웠지만
도시 전체의 결이 제가 기억하던 서울과 너무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안내방송이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45년 전 이곳은 이렇게 정돈되지 않았었죠. 고속도로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 기억을 계속 배반했습니다. 정돈된 도로, 촘촘한 교량, 강변공원,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깨끗한 수면. 한강이었어요. 제가 알던 서울은 살아남기 위해 급히 몸집을 키우던 도시였는데 지금의 서울은 이미 한 번 성장통을 지나 자기 질서를 갖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겉모습만 바뀐 걸 수도 있다고. 공항 마중을 나온 한서윤은 첫인상부터 예상 밖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과장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짙은 패딩, 묶은 머리, 검은 안경, 손에는 낡은 현장 수첩. 인사는 깔끔하고 짧았습니다. 서울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 도시생태보건 연구센터의 한서윤입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바로 현장으로 가죠. 시간 낭비는 싫습니다. 듣는 사람 기분을 배려하는 말이 아니었죠. 한서윤은 잠깐 눈동자만 움직일 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오늘은 물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 대답이 저를 조금 거슬리게 했어요. 보통 이런 자리는 변명이나 홍보부터 나오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설명 순서를 정해놓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것도 확신을 가지고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한서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빌딩 숲, 횡단보도, 사람들, 카페, 상가. 4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청계천 초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습니다. 물빛이 생각보다 훨씬 밝았어요. 회색 도시 풍경 사이를 흐르는 하천이 인공 구조물 속에 갇힌 물길임에도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햇빛이 얕은 여울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수면 아래 동그란 자갈이 그대로 보였어요. 발목 높이쯤 되는 얕은 물가에선 작은 어류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도시 소음은 분명 있는데 이상하게 물소리가 그걸 이기고 귀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45년 전 이 물길은 죽어 있었어요. 시커먼 물, 역한 냄새, 시멘트 틈새의 기름때. 그런데 지금은 저는 바로 장비 가방을 열어 수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숫자에 기대는 건 제 습관이자 방어였어요. 장비를 물에 담그고 묵묵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온, 산소 포화도, 전기 전도도, 탁도.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순간 제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훨씬 낫군요. 한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오래 걸린 겁니다. 짧은 말인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저는 곧바로 방어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수질이 좋아졌다고 새올릭이나 새매가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물이 깨끗한 공원 하천은 일본에도 많아요. 문제는 먹이망과 교란 밀도입니다. 도심 맹금류는 사진 한 장 찍혔다고 서식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한서윤은 그 반응을 이미 예상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발표 자료가 아니라 흐름을요. 차를 타고 조금 더 이동해 청계천과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산책 하천이 아니었어요. 여울과 웅덩이, 완만한 곡선과 교각 아래 그늘, 물살이 빠른 구간과 느린 구간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틈에는 미세한 수초가 붙어 있고 난간 아래는 생각보다 어둡고 깊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보기 좋게 꾸민 공원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 오랫동안 살아있는 물길이 되게 하려고 설계한 흔적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말했어요. 환경이 그럴듯하다고 진실이 되진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아니라 아주 낮은 작동음이 들렸습니다. 민도훈이었어요. 그는 멀찍이서 카메라를 들고 오늘의 첫 기록 컷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보다 물과 돌, 그림자와 발자국부터 찍는 타입이었어요. 한서윤이 짧게 소개했습니다. 저희 현장 기록 담당입니다. 민도훈 씨. 발표용이 아니라 아카이브용 기록을 남깁니다. 민도훈은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좋은 장면은 되게 오래 기다려야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비웃었습니다. 과학은 기다림보다 검증입니다. 민도훈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간안간에 오래된 긁힘 자국, 새 배설물, 흔적, 돌 위에 작은 터라놀 같은 것을 차례로 찍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 성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장하지 않고 기록만 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저는 혼자 잠깐 물 위를 오래 봤습니다. 수면 위로 저녁빛이 스며들었고 멀리서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물은 조용히 흘렀고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물길만은 자기 리듬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짧게, 거의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군. 그 말이 서울을 향한 감탄인지 아니면 제 기억이 낡았다는 인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새올리기는 이른 시간에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청계천 물길이 가늘게 빛났고 빌딩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됐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복잡하고 분주한데 그 물길만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어요. 마치 누군가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겨우 되찾은 호흡처럼요. 저는 불쑥 30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외곽의 하천복원 실험장. 자신만만하게 그려둔 설계도. 연구비, 언론, 후배들 기대. 그리고 3년 뒤에도 돌아오지 않던 포식 조류. 그때 처음 저는 깨달았어요. 자연은 돈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했다는 결론 뒤에 숨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오래 봤습니다. 서울의 물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새올리기와 샘에까지 돌아올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첫 공식 관측은 실패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실패를 반겼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는 연결 구간과 교각 주변, 여울과 정체수역, 고가 하부의 그늘, 인접 녹지 가장자리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새올리기는 고속 비행을 하는 소형 맹금이라 관찰이 쉽지 않아요. 샘에는 순간적으로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지죠. 그러니 경험 많은 조사자는 시야보다 흔적을 먼저 봅니다. 배설물, 깃털, 사냥터로 삼을 만한 열린 공간, 갑작스러운 소형 조류의 군집 반응, 전깃줄과 난간의 반복 착지 흔적. 저는 그걸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환경은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 존재가 보이지 않았어요.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훑었지만 새올리기의 빠른 비행 궤적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교각 주변을 살폈지만 샘의 은신 흔적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면 아래 돌 그림자 사이로 미끄러지는 버들치. 유속이 바뀌는 경계선에 짧게 번득이는 쉬리. 물가 모래 위에 찍힌 작은 포유류 발자국. 교각 밑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소형 새떼. 멀리서 한 번 울고 사라지는 외가리. 도심치고는 지나치게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더 불쾌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라면 훨씬 쉬웠을 텐데 바탕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점심때쯤 한서윤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오후까지 계속 보실 거면 체력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시간대가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과학자는 시간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한서윤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으로 받아치지 않았어요. 핑계가 아니라 습성입니다. 새올리기는 빛과 공기 흐름을 탑니다. 샘에는 더 조심스럽고요. 대신 오늘 교수님도 보셨잖아요. 먹이망 바닥이 살아있다는 건.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바닥이 살아있어도 꼭대기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진 않겠죠. 그 말은 전문가 사이의 대화 같지만 사실은 공격이었어요. 한서윤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면 충돌 대신 다른 방식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다시 보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물가를 걷다가 민도훈이 조용히 불렀어요.
교수님, 여기요. 그는 쪼그려 앉아 진흙 위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줄지어 있었어요. 수달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나 고양이 자국은 아니었습니다. 발가락 배치, 보폭, 깊이가 달랐어요. 저는 무릎을 굽히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 표정에는 처음으로 순수한 집중이 떠올랐어요. 의심도 비웃음도 아닌 집중이었죠. 밤에 찍힌 거군요.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예. 교란이 줄면 옵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방어벽이었어요. 민도훈은 발자국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조명, 거리, 주변 환경까지 세심하게 기록했어요. 저는 그의 꼼꼼함을 지켜봤습니다. 이 젊은 기록자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길 뿐이었죠. 해질 무렵 한서윤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새 올리기도 셈에도 확인 실패. 쉬리와 버들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수준의 생태계라고 보기엔 증거가 약합니다. 한서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오늘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새 올리기와 세매를 못 봤으니 발표가 과장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고 먹이망 바닥이 너무 살아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봅시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 쿠로사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가요? 예상대로입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발표는 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 아래로 청계천 물길이 가늘게 빛났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복잡하고 분주한데 그 물길만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어요. 마치 누군가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겨우 되찾은 호흡처럼요. 저는 다시 30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외곽 하천복원 실험장. 3년간의 기다림. 하지만 돌아오지 않던 맹금류.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었죠. 도심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결론은 제 경력을 지켰지만 동시에 제 꿈을 죽였습니다. 밤늦게 한서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전보다 해 뜨기 직전이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한 문장을 떠올렸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누구를요? 연구자가 전문가를요? 도시가 증인을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들이 자신을 의심하러 온 늙은 학자를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못 보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과장 발표라고 결론 내리고 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내일 보게 된다면, 만약 정말로 새올리기와 세매가 서울 도심 하늘을 가른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은 단순 재관측이 아니라 범위를 넓힌 정밀조사로 갔습니다. 한서윤은 오늘만큼은 주도권을 쥐었어요. 청계천 단일 구간이 아니라 연결 수계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올리기와 세매는 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맹금류는 하천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먹이, 은신, 바람길, 고도, 사람의 접근 밀도, 주변 녹지 축까지 함께 봐야 하죠.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 사람은 물길을 따라 움직였어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잔자갈이 노랗게 반짝였고 교각 아래는 서늘한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산책객이 많아 사람 냄새가 진했고 어떤 구간은 겨우 몇백 미터 떨어졌을 뿐인데 갑자기 새소리가 또렷해졌어요. 민도훈은 이 미세한 분위기 차이를 계속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발자국, 물결 방향, 난간의 조류, 새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순간 잠깐 멈춘 정적까지요. 저는 오늘 걸으면서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새를 보지 못해도 새가 있을 만한 구조를 봤어요. 새매가 몸을 숨겼다가 급강하할 만한 나뭇가지 배치. 새올리기가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챌 때 사용할 개방 공간. 소형 조류들이 몰리는 키 큰 수목 뒤.
수달이 밤에 오갈 법한 그림자 통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한국 측 발표가 조작이라면 누군가 엄청나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준비한 셈이 되니까요. 그런데 현장은 거짓말치기엔 너무 살아있었어요. 중간중간 한서윤은 설명을 했지만 자랑처럼 들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여기는 유속을 일부러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빨리 흐르는 구간과 느린 구간이 같이 있어야 어종 구성이 다양해집니다. 버들치가 붙는다는 건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돌틈과 얕은 여울이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쉬리는 사진보다 먼저 산란 흔적으로 확인됐어요.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저는 그녀를 흘겨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맹금은 안 보이죠? 한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함부로 모습을 내주지 않는 것뿐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사람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꼭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상처를 감춘 채 쉽게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늙은 맹금류처럼요. 오전 내내 걸었지만 세올리기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제가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제는 실패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정말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있는지를요. 점심 무렵 한 구간에서 멈춰 섰어요. 교각 아래 넓은 그늘과 그 너머로 펼쳐진 열린 하늘. 소형 조류들이 모여드는 수목지대와 물가의 완만한 경사. 저는 이 구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세올리기라면 여기를 쓸 겁니다. 사냥하기 좋고 은신하기 좋고 교란이 적당히 낮으니까요. 한서윤이 제 시선을 따라왔어요. 여기가 가장 자주 목격되는 구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후 무렵 물가 진흙 위에서 민도훈이 다시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 또 발자국 있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선명했어요. 발가락 5개, 물갈퀴 흔적, 꼬리 자국까지. 수달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히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으로 흙을 만져봤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에 찍힌 거였죠. 새벽에 왔군요.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예. 이 구간은 밤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달이 자주 옵니다. 저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난간 아래 어두운 통로, 물가의 낮은 덤불, 물속의 깊은 웅덩이. 수달이 쓰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민도훈은 발자국을 여러 각도에서 기록했어요. 측정 도구를 꺼내 크기를 재고 주변 환경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저는 그의 꼼꼼함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기록들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오후 늦게 한서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도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맹금류까지 돌아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바닥이 이 정도면 위도 올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죠. 예, 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저녁이 되자 쿠로사와 쪽에서는 결론을 재촉했어요. 국제 일정상 발표가 필요하니 한국 측 주장이 과장이라는 정도라도 먼저 흘릴 수 있느냐는 식의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 확신이 아니라 혼란이었으니까요. 혼란을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의 표정이 제 얼굴에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밝았고 청계천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버들치, 쉬리, 수달 발자국, 소형 조류 군집, 완벽한 서식 구조.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데 정작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도 못 보면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쪽에서는 바라고 있었어요. 내일은 보고 싶다고요. 정말로 세올리기가 서울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요. 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그 장면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바란 적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30대 도쿄 프로젝트 때 이후로 처음일 겁니다. 그때도 저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죠.
이번에는 올까요? 셋째 날 밤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로비 특유의 정막, 은은한 조명, 멀리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한서윤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있었고 저는 오늘 정리한 노트를 넘겼어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아직 발표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올리기, 셈의 둘 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과학적으로만 말하면 저는 여전히 부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결론을 내리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내일 떠나십니까?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상대가 제 마음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한서윤은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교수님은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오신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찾고 계셨습니다. 정말 있는지. 이 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정확했으니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과학자는 감정으로 찾지 않습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없다고 믿는 사람은 못 봅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한서윤이 저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제 오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오만 아래 깔린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오래전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산골 계류에서 처음 본 작은 맹금의 급강하. 거의 소리도 없이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던 그 짧은 순간. 세상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 존재하는 질서가 있다는 걸 처음 느꼈던 순간이었죠. 저는 그 경이로움 때문에 생태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는 경외보다 검증, 설렘보다 실패 방지, 발견보다 반박에 익숙해졌어요. 실패한 사람은 점점 놀라지 않는 법부터 배우게 되니까요. 그때 민도훈이 카메라 배터리를 정리하며 툭 말했습니다. 좋은 장면은 대개 마지막 날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 안 했을 때 나옵니다. 가벼운 말 같지만 이상하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젊은 기록자를 잠깐 봤습니다. 민도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이라서 더 믿기 어렵고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서윤은 마지막으로 제안했어요. 내일 새벽 해 뜨기 직전. 딱 한 번만 더 보시죠. 안 보이면 저도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일도 없으면 저는 공식적으로 과장 발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어요. 바로 그 당당함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못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서울의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쪽에서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기대. 저는 그 감정을 부정했지만 부정할수록 더 또렷해졌어요.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도시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가로등이 힘을 다하지 못한 채 희미하게 서 있고 물가 위로 얇은 안개가 흘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베듯 스쳤어요. 한서윤은 말을 아꼈고 민도훈도 카메라 셔터를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의 현장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삼각대를 세우고 망원경을 올렸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약간 느렸어요. 실패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처음 몇 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오히려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보일 듯 말 듯한 수면, 흐릿한 교각의 윤곽, 간헐적으로 튀어오르는 물방울 소리. 저는 숨을 고르고 시야를 좁혔습니다. 그때 난간 아래쪽 공기를 가르는 아주 짧은 선 하나가 스쳤어요. 너무 빨라서 일반인은 못 봅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직선 비행 뒤 급한 방향 전환, 작은 몸집, 날개 끝에 날카로운 형태. 세올리기였습니다. 제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점을 재조정했어요. 그리고 몇 초 뒤, 이번엔 더 선명하게 봤습니다. 새벽빛에 검게 젖은 하늘을 가르며 교각 틈에서 튀어나온 작은 맹금이 공중의 미세한 먹잇감을 낚아채듯 움직였어요. 그 순간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잠깐 스친 개체가 아니라 이 공간을 익숙하게 쓰는 몸짓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상류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묵직하고 낮았습니다. 짧은 활강, 그 뒤에 멈칫하는 정지, 다시 급격한 돌진. 샘매였어요. 서울 도심. 고층 빌딩과 지하철과 자동차 소음 사이. 바로 그 위를 상위 포식 조류 둘이 서로 다른 높이와 방식으로 공간을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새올리기가 다시 원을 그리듯 돌다가 하천위 공기층을 쪼개고 샘에는 그보다 낮은 선을 타며 나뭇가지와 구조물을 이용했습니다. 단순 목격이 아니었어요. 이건 활동권의 이해였습니다. 이 생물들은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빛이 조금 올라오자 물속이 드러났습니다. 여울 경계에서 쉬리가 번뜩이고 얕은 구간에서 버들치떼가 방향을 바꿨어요. 이 도시 하천의 맨 아래층과 중간층과 위쪽 공기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순간이 눈앞에서 완성됐습니다. 민도훈은 숨도 크게 쉬지 않은 채 촬영했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거의 증거 수집처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학자 인생 동안 저는 이런 떨림을 몇 번밖에 겪지 못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의 두려움과 세상이 아직 제 예상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쁨이 동시에 밀려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잠시 뒤 한서윤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교수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건 위에 있는 것들이고요. 아래도 보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자랑이 아니라 안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물가 아래로 내렸어요. 돌과 수초 사이를 가르는 작은 생명들, 야간 포유류가 남긴 흔적, 물과 공기, 포식과 피식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겨우겨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흔적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연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지켜낸 질서였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의 맹금을 본 뒤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연구실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오르기 시작할 무렵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화려한 장비도 없고 특별한 제복도 없었습니다. 두꺼운 장갑, 집게, 작은 수첩, 쓰레기 봉투, 오래 쉬는 장화. 청계천 생태 순찰대였어요. 출근 전 잠깐 들른 직장인도 있고 은퇴 후 매일 나오는 노인도 있고 상가 문 열기 전 둘러보는 자영업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 흔적을 기록하고 어떤 이는 물가 쓰레기를 줍고 어떤 이는 밤사이 훼손된 구간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 손에 익숙함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늦고 가장 천천히 오는데도 이상하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봉래였습니다. 굽은 허리, 낡은 회색 조끼, 작은 비닐봉투, 오래 쥔 손의 모양. 그녀는 누구보다 평범하게 생겼는데 그 공간에서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보였어요. 한서윤이 소개했습니다. 봉래 어르신은 복원 초기부터 여기 계셨습니다. 저보다 먼저요. 오봉래는 일본에서 온 학자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을 대하듯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오늘은 애들이 일찍 돌더라고요. 애들. 그녀는 새올리기와 새매를 그렇게 불렀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웃길 수도 있는 표현인데 이상하게 우습지 않았습니다. 오랜 관찰과 애정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일 나오십니까? 오봉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거의요. 안 나오면 허전해서요. 물은 하루만 안 봐도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고기 그림자도 보기 힘들었다고요. 몇 년 지나 버들치가 먼저 붙기 시작했고 그 다음 쉬리가 보였다고요. 밤에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수달 흔적도 남았다고요. 그리고 어느 해 봄부터 공기 위가 달라졌다고요. 처음엔 작은 맹금이 스치듯 지나가더니 이젠 시간대를 맞추면 같은 구간을 다시 돈다고요. 이 설명은 논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현장 기록보다 더 생생했어요. 오봉래는 쓰레기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정직해요.
위험하면 안 와요. 오면 그건 우리가 덜 망쳤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복원을 설계하고 설명했지만 이 노인은 단 한 문장으로 복원의 본질을 말해버렸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건 한국 정부의 발표가 아니었다는 걸요. 누군가의 명예도 정치도 홍보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명이 아주 작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온 결과였어요. 그 결과가 쉬리와 버들치로 시작해 수달 흔적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새올리기와 세매의 활동권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오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진짜로 바뀌는 거였죠. 도쿄로 돌아온 뒤 열린 공식 회의장은 처음 장면과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형광등, 같은 탁한 공기, 같은 사람들. 하지만 이번엔 제 얼굴이 달랐어요. 서울에 갈 때의 얼굴이 상대의 허점을 찾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저는 자기 잘못을 알고도 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쿠로사와 진페이는 여전히 예의 바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직도 어느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한국 발표의 신뢰도를 깎아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작부터 길을 끊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발표를 과장이라고 판단하고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서울 도심숙에는 단일종의 우연한 출현이 아니라 하위 먹이망과 중간층, 상위 포식, 조류 활동권이 연결된 복합 생태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쉬리와 버들치, 수달 흔적은 바탕이었고 새올리기와 세매의 반복 활동은 그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건 홍보 영상이 아니라 오래 축적된 현실이었다고요. 민도훈이 남긴 현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안개를 가르며 스치는 작은 그림자, 교각 아래를 타는 공기 흐름, 물속 생물의 움직임, 오복래의 손, 순찰대의 기록, 사람 없는 시간의 하천. 영상이 끝나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쿠로사와가 결국 반응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시적 현상은 저렇게 안정적으로 공간을 나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현상은 시민의 20년 기록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건 한국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제 실패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원을 시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했고 그들은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이 말은 일본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진실이 됐어요. 몇 달 뒤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검증자가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요. 한서윤과 함께 정리한 도시생태 복원 매뉴얼 초안을 들고 왔어요. 단순 기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 순찰 체계, 시간대별 교란 관리, 연결 수계 설계, 기록 방식, 주민 참여 프로토콜까지 모두 담긴 문서였어요. 오복래는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저 물길도 친구들이 생기겠네. 저는 물 위를 보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복원은 구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돌아와도 괜찮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었군요. 그리고 마지막 여운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일본의 한 하천에서 새벽 공기 위를 가르는 작은 맹금의 그림자가 처음 포착됐어요. 단정할 순 없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정말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가능성으로요. 64세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드는 기적은 진짜라는 것을요.